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두 번의 전술 분석에 이어서 우측면의 미끼 공격수가 가세할 시 공격진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유나이티드는 장기 플랜에서 공격진 구성을 어떻게 해나가려고 하는지 그 계획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영상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술 분석 영상에서 저는 고립을 위한 과부하 시스템을 바탕으로 유나이티드가 활용 중인 측면 전술의 문제점을 진단했습니다. 맨유의 현재 시스템에서는 주로 왼쪽에 밀집이 유도되고 오른쪽에 고립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선수들의 장점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방식이므로 특히 측면 기회 창출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 해결 방안으로 두 번째 영상에서 양 측면의 활용 방식을 서로 뒤바꾸는 접근을 제시했고, 그로부터 오른쪽 밀집 공간에서 활용될 미끼 공격수의 영입 필요성을 지목하며 제이든 산초가 맨유의 탑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전술적인 관점으로 해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공격 전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격진의 배치와 운영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 상세한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마샬과 레시포드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미끼 공격수의 반대편 측면 공격수로 언급하였지만 왜 중앙 공격수 마샬이 측면 공격수인 레시포드와 함께 묶여야 하는지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우드의 신체적 성장에 맞춰 점차 중앙으로 그린우드가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포지션의 변화가 왜 이뤄져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죠. 이번 영상은 그에 관련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마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유나이티드 팬분들께서는 중앙에서 잘 활약하고 있고 마침내 9번 공격수 위치에서 적응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은 마샬이 다시 측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번 영상의 제목에 납득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마샬이 표면상으로는 중앙 공격수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술을 파헤쳐보면 측면 공격수에 가까운 플레이 방식을 통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나이티드가 계속해서 중앙 공격수 대체 자원을 찾는 것은 마샬의 실력이나 잠재력이 모자라서라기보다는 본래라면 전술상 측면 공격수에 부합하고 그 역할을 맡겼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마샬이 중앙 공격수 위치에서 뛰는 것에 대한 우려의 의미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 그래프는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서 마샬과 레시포드의 평점과 해당 경기에서의 선수단 평균 평점 사이에 편차를 기록하여 놓은 그래프입니다. 해당 편차가 양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선수단 평균보다 좋은 활약을 펼쳤음을, 음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평균보다 부진했음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샬과 레시포드의 평점 변화 사이에 약하지만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샬이 이전 경기에 비해 좋은 활약을 펼칠수록 레시포드의 경기력이 저하되고, 반대로 레시포드가 좋은 활약을 펼칠수록 마샬의 경기력이 저하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났다는 것이죠. 두 선수의 부상 이탈 기간을 고려한다면 이 비중은 결코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레시포드와 마샬이 서로 닮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왼쪽 윙포워드와 중앙 공격수를 모두 소화 가능한 두 선수는 경기 내에서 위치를 바꾸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경우 한 선수의 움직임이 상대 수비수들의 트래킹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을 다른 선수가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한쪽이 주연이 되고 나머지 한쪽이 조연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둘 중 한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포기하고 수비수를 유인하는 움직임을 가져가 주어야 나머지 선수가 비어있는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면서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시즌 중반까지 레시포드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것에 비해 마샬이 가짜 9번 역할을 맡으며 다소 부진했던 것이나, 반대로 코로나 휴식기 이후 마샬의 폼이 상당히 올라온 것에 비해 레시포드는 부상 이후로 이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두 선수 개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이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활용할 것인가 그 주도권의 변화, 그리고 그 선택을 유도하는 전술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좁게 형성되어 부분 전술로 속도를 붙일 공간을 만들어야 할 밀집 지역에서의 활용이라면 모를까, 굳이 부분 전술 없이도 넓은 공간이 발생하는 고립 공간으로 좌측이 할당되는 경우 어느 한쪽이 조연으로 내려앉아야 하는 두 선수를 모두 기용하는 것이 전술적인 낭비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즌을 통해 뚜렷하게 성장한 마샬과 레시포드의 재능과 실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전술적으로 그것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환경을 부여하면서까지 두 선수를 모두 기용하는 것을 고집할 여유가 현재의 맨유에게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격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앙 공격수 마샬의 장점을 살리기 힘들어진다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히트맵을 통해 확인 가능하시듯 마샬은 경기 중 주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샬이 오른발을 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인사이드 포워드이고 박스 왼쪽에서의 슈팅에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샬의 이번 시즌 슈팅 분포를 확인해보면 마샬은 주로 왼쪽에서 슈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로 길게 뻗어지는 영역에서 많은 슈팅이 나오고 있죠. 골 분포를 통해 확인해보면 오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XG 값이 높은 쉬운 기회들을 득점으로 연결했지만 왼쪽에서는 XG 값이 낮더라도 충분히 득점해낼 수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즉, 마샬의 득점력을 1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의 시프트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공격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볼이 측면 플레이메이커의 방향에서 돌게 되는 경우 중앙 공격수가 위치해야 할 포지션은 좌측보다는 우측이라는 점입니다. 미끼 공격수인 오른쪽 윙포드가 볼을 박스 안에서 소유하고 중앙 공격수에게 넘겨줄 역량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위험 지역인 박스 안쪽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패스를 상대 수비가 넉넉히 두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가급적 가까운 위치에 포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중앙 공격수 마샬의 성향과 우측면으로의 공격 집중은 썩 상성이 좋지 못한 선택이 됩니다. 이 부근에서 마샬의 대척점에 있는 선수가 바로 그린우드입니다. 아직 신체적인 성장이 더 이뤄져야 할 상황이기에 측면에서 출전하고 있다곤 하나 그린우드는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수라기보다는 세컨탑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출전해도 측면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마샬과 반대로 그린우드는 측면에서 출전하되 실제로는 중앙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유나이티드가 장차 그린우드를 중앙 공격수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은 이러한 그린우드의 성향과 맞물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컨탑 그린우드라면 몰라도 측면 공격수 그린우드에게는 이번 시즌 그다지 높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린우드의 역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그린우드의 플레이 범위를 보면 공격진의 세 선수 중 디펜시브 서드에서의 플레이 빈도가 다른 두 선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고 반대로 어태킹 서드에서의 플레이 빈도는 훨씬 낮게 나타납니다. 히트맵을 놓고 보더라도 마샬이나 레시포드의 주요 활동 범위보다 그린우드의 활동 범위는 확연하게 낮은 위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왼쪽이 중심이 되는 공격 전술화에서 레시포드와 마샬이 돌격대장 역할을 하고 그린우드는 뒤늦게 밀고 들어오는 형태로 기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하지만 정작 그린우드가 우측면의 볼 운반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볼 운반의 횟수와 그를 통한 전진거리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그린우드는 올 시즌 90분당 34.4회의 볼 운반을 하였습니다. 이는 마샬보다는 많고 레시포드보다는 적은 수치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놓고 보면 그린우드의 전진거리는 90분당 107.5m로 볼 운반에 상대적으로 덜 관여하는 최전방 공격수인 마샬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샬이나 레시포드가 볼을 받고 측면을 역동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과 달리 그린우드는 준수한 속도를 가졌음에도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가기보다는 주변의 동료에게 볼을 내어주고 자신은 공간을 찾아 이동하는 관여 정도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브레이크 이후 진행된 본머스, 셰필드, 브라이튼과의 경기의 패스맵들은 이러한 그린우드의 성향이 잘 드러난 예시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린우드의 우측면에 대한 관여도는 앞서의 볼 운반 관련 통계에서 확인하셨듯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며 완비사카의 볼 전달은 주로 그린우드보다는 브루노와 포그바 쪽으로 집중되고 있죠. 우측면의 빌드업 작업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안쪽으로 접혀서는 그린우드의 전체적인 포지셔닝이 그만큼 공수로 많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완비사카의 부담을 가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린우드의 역동성 부족이 측면 공격수로 그를 기용하는 상황의 문제라면 반대로 슈팅맵은 그가 왜 장차 중앙으로 가야 하는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앞서 살펴본 마샬의 슈팅맵이 전체적으로 좌측면으로 치우친 형태였다면 그린우드의 슈팅맵은 반대로 우측면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장차 보다 우측에 포진하여야 할 중앙 공격수의 전술 역할에 부합하는 것이죠. 게다가 각 점의 크기로 표현된 XG 값이 대부분의 슈팅에서 작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해당 슈팅 상황들이 이미 갖춰진 수비 대응으로 인하여 득점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그린우드가 얼마나 뛰어난 슈터인지 보여주고 찰나의 빈틈을 바로 슈팅으로 이어나가야 하는 향후 중앙 공격수의 스타일에 왜 그린우드가 적합한 타입인지도 잘 나타내죠. 무엇보다 대부분의 골이 페널티 스폿보다 앞쪽에서 기록되었던 마샬과 달리 그린우드의 골들이 대부분 페널티 스폿보다 뒤쪽에 박스 라인에 따라 기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반길만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컷백이라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세련된 방식이자 유나이티드에 적합한 공격 패턴을 활용하기에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컷백은 측면을 빠르게 돌파하여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린 뒤 그 움직임을 역이용하여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과 볼을 받는 선수가 앞쪽에서 주어진 패스를 받는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패턴입니다. 발이 빠른 선수들을 다수 보유한 대신 이렇다 할 타겟맨이 없는 맨유의 환경에서 활용되기에 좋은 방식이죠. 그런데 마샬이 중앙 공격수로 나설 경우 마샬이 박스 바깥에서 포진하다 직접 침투와 연계로 공격을 시도하는 패턴이 잦았기에 컷백이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공간을 찾아가는 움직임과 간결한 슛 동작에서 강점을 보이는 그린우드가 톱에 서게 된다면
이 방식의 활용을 얼마든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 골문에 대한 타격 범위가 마샬에 비해 넓은 그린우드이기에 마샬처럼 직접 밀고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측면 자원들로부터 볼을 받은 그 자리에서 바로 슛하는 것으로 패턴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전술 변화 내용을 볼 때 저는 이러한 변화가 선수들의 기존 장점을 없애거나 팀의 전술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린우드가 피지컬적으로 덜 연근 선수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마샬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즌 상위 8개 팀에서 출전 시간이 가장 많았던 중앙 공격수들의 공중볼 경합 관련 스탯과 전체 경합 승률을 보면 마샬은 전형적인 타겟맨이 그리 많지 않은 빅8의 공격수 중에서도 대부분의 볼 경합 관련 기록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위권 팀들의 공격수 중에서는 공중볼 경합 승률이 60%를 넘어가거나 90분당 15회를 넘는 공중볼 경합 시도를 한 선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회를 잡아 득점으로 연결하고 있는 포처 성향이라고나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과 비교해서도 마샬의 중앙 공격수로의 존재감에는 분명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중볼 장악과 등지는 플레이에 대한 의문이 있는 그린우드가 기용된다 하더라도 팀의 전술적 손실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린우드의 활동 범위가 조금 더 앞서 형성되면서 중앙 공격수로 본격적인 임무를 받더라도 그것은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세컨탑 역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측면 자원들이 먼저 전진한 후에 뒤늦게 밀고 들어와 공간을 찾고 간결한 슛으로 득점원 역할을 한다는 전술적인 역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조금 더 있는 관여는 피지컬적 역량 정도에서만 의문이 있을 뿐 해당 전술에서의 경기력이나 득점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그린우드가 중앙에서 성장하고 마샬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편이 여러모로 팀의 전술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도 개선시킬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과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청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갈로 임대가 유지되는 2021 시즌 전반기까지 마샬이 중앙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고 그린우드가 우측과 중앙에 백업으로 경험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갈로 임대 복귀 이후에는 그린우드를 본격적으로 중앙 2순위 공격수로 기용하여 장기 플랜으로의 변화를 대비하고 21-22 시즌쯤 신체적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본격적으로 주전 공격수로 자리매김하도록 합니다. 필요하다면 타겟맨 유형의 전술 옵션을 단기 영입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2022년 여름에 발효되는 바이아웃 조항에 맞춰 벌어질 홀란드 사과에 뛰어들어 그를 영입할 수 있다면 보다 9번에 가까운 공격수로 그린우드와 로테이션 시키고 왼쪽에서 마샬과 레시포드의 경쟁 체제가 확립되며 우측에서는 산초가 주전으로 다니엘 제임스가 백업으로 활약한다면 향후 10년을 책임질 젊은 재능들의 각축전을 전방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현재 맨유가 꿈꾸는 공격진의 장기 구성 방식이라고 보고 있기에 제이든 산초, 나아가 잠재적 타겟인 엘링 홀란드의 영입에 유나이티드가 향후 사활을 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총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마샬은 중앙 공격수로 출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측면 공격수에 가깝게 활용되고 있으며 좌측면 지향적이므로 변화하는 전술에서 마샬이 계속 중앙 공격수로 출전하는 것은 그에게나 팀에게나 전술적인 낭비가 될 것입니다. 둘째, 그린우드는 우측면이 공격의 중심이 되는 변화에 있어 가장 적합한 중앙 공격수 자원으로 떠오를 것이며 실제로 해당 역할에 부합하는 많은 전술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팀 장기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변화의 신호탄이 제이든 산초로 대변되는 우측면 플레이메이커의 영입이며 그 영입에 성공할 경우 다음 시즌을 전후로 하여 본격적인 공격진 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이든 산초 3부작으로 준비한 전술 분석은 이번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딘 핸더슨이 왜 다비드 데야에 앞서 주전 골키퍼로 올라서야 하는지, 단순히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의 수준을 넘어 그 이면에 숨은 전술적 의미들에 대하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영상으로 제작하지 않는 세세한 내용들은 네이버 카페 레드델비즈에 활짝 칼럼으로 작성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방문하셔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